아예 한국어 팟캐스트. 안녕하세요 여러분. 재미있고 다양한 이야기들을 한국어로 하고 있는 아예 한국어 팟캐스트에서 환영합니다. 오늘은 2025년 3월 11일입니다. 여러분 해피 화이트데이 and 해피 파이데이. 이 팟캐스트가 올라가는 날 3월 14일이 무슨 날인지 알고 있어요? 그날이 화이트데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파이데이기도 한다는 것을 몰랐나요? 아니면 파이데이는 알고 있었는데 화이트데이기도 맞다는 것을 몰랐나요? 아시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화이트데이만 알고 있을 것 같고 유럽 쪽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파이데이만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둘 다 알고 있었나요? 둘 다 모르고 있었을 수도 있는데 뭐가 어쨌든 오늘은 제가 이 3월 14일에 사람들이 기념하고 있는 화이트데이와 파이데이에 대해 다양한 이야기들을 해보려고 합니다. 재밌을 것 같지 않아요? 그 나이들이 어떻게 생기게 되는지, 어떤 역사가 있는지, 그리고 그날에 뭐 하면서 지내고 기념하고 있는지 이것저것 다 얘기할 거니까 끝까지 재밌게 들어주세요. 제가 발렌타인데이에 대해 다양한 이야기들을 했던 그 팟캐스트 영상에서도 얘기했는데 한국, 일본 같은 나라들은 발렌타인데이에 연인들 사이에 여자가 남자를 선물해줘야 하는 날이라고 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화이트데이야말로 남자가 여자한테 다시 줘야 하는 거예요. 이거는 문화 차이인 것 같은데 저희 미얀마에서는 화이트데이가 없어요. 그 대신 발렌타인데이만 있기 때문에 그날이 여자가 남자한테 선물을 주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연인들 사이에 남자만 여자한테 선물을 주는 경우가 더 많아요. 아니면 둘 다 서로 주고받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제 주변에는 발렌타인데이다 하면 보통 남성들만 선물을 준비하고 이 여자친구가 삐지지 않도록 선물하는 모습이 대표적이에요. 여자친구들이 내 친구들이 다 받는데 나만 못 받아 하면서 삐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남자친구들이 고생이 하고 받을 것도 없이 선물을 준비해야 돼요. 그거는 저희 미얀마의 모습인데 한국이나 일본에서는 좀 반대였죠. 화이트데이가 어떻게 시작됐냐면 1978년에 일본에서 시작되는 거였어요. 화이트데이는 발렌타인데이가 끝나고 정확히 한 달 뒤잖아요. 발렌타인데이에는 여성들이 남성들에게 선물을 줬으니까 이번에는 남자가 줘야 되는 차례다 라고 하면서 시작되었던 거예요. 일본인들이 예전부터 문화적으로 받는 일이 있으면 주는 일도 있어야 된다. 이렇게 전통적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회사들 자기 제품들을 잘 팔리고 싶은 그런 회사들이 이거를 인지했던 거죠. 그래서 일본의 마시멜로 이 하얀 마시멜로 회사가 그날을 마시멜로 데이다 라고 정했고 그날에 남성분들이 여성분들에게 선물을 다시 줘야 되는 날이다. 와서 사고 너희들 여자친구한테 선물을 주어라. 아니면 너네들 여자친구들이 삐질 수도 있다 하면서 마케팅을 했었던 거였겠죠. 지금은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름을 바꾸게 되더라고요. 마시멜로 데이가 아니라 화이트 데이로 바꾸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본에서 청소함과 사랑을 상징하기도 한다고 해요. 이 하얀색은. 그리고 일본의 빨강색이라 하얀색이 대표적인 색깔인데요. 이거는 일본 국기를 보면도 알 수가 있는데 바로 빨강색이랑 하얀색만 있는 거죠. 국기에도. 그래서 그런 이런저런 이유들을 합쳐서 그날을 그래 화이트데이로 갑시다 라고 정했던 것이 아닐까 합니다. 화이트데이가 이 마시멜로에서부터 시작되고 해서 그날에 사탕이 제일 대표적이에요. 발렌타인데이처럼 초콜릿을 주지 않고 사탕을 제일 많이 주고 쿠키,
마시멜로 이런 것들도 줍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그 점에 좀 서운하기도 했다고 해요. 초콜릿이 더 맛있고 비싼데 왜 우리가 못 먹어? 왜 우리가 사탕만 먹어야 돼? 이런 얘기도 한다고 해요. 맞긴 하는 것 같은데요. 초콜릿이 더 비싼데 왜 여자들이 그거 못 먹어요? 네, 이거는 화이트데이의 이런저런 이야기였고요. 다음 파이데이는요. 화이트데이 때는 그냥 상술이어서 할 얘기가 많이 없었는데 파이데이는 할 얘기가 많은 것 같아요. 아무튼 재미있으니까 신나는 마음으로 계속 들어주세요. 같은 날 3월 14일을 파이데이라고도 하는데 왜 그럴 걸까요? 여러분 숫자들을 제대로 보세요. 3월 14일 떠오르는 거 없어요? 3절 1, 4, 1, 5, 9, 2 점점점점점 바로 파이의 숫자죠. 이 학교의 수학 시간에 한 번쯤은 이 숫자들을 외웠을지 않을까요? 그런 원에 대해 사이클에 대해 문자들을 풀을 때 파이는 되게 중요한 역할을 있었죠. 최대한 이 세 숫자 3.14 이거는 필수죠.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들이 아직 학생인가요? 아니면 학교를 졸업했나요? 그럼 여러분들이 학생 때 수학을 잘 하는 편이에요? 아니면 수포자예요? 수포자라는 게 수학을 포기하는 사람의 줄임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수포자예요. 여러분이 어떤 편이었어요? 저는 그렇게 대단한 사람은 아닌데 수학을 딱히 싫어하는 편이 아니었어요. 아무래도 문제들을 잘 풀으니까 드는 생각인데 가끔은 잘 풀리지 않는 데는 스트레스를 받고 너무 싫어해요. 파이데이의 시작이 1988년 이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그 과학관의 직원이 시작했던 거래요. 과학관 이름은 익스플로라토리온 잘 발음을 못해가지고 아무튼 처음에는 그냥 그 과학관 직원들과 박물관들이 행사를 하면서 동극에 행진하면서 과일 파이를 먹는 식으로 진행되었다고 해요. 파이는 그 저희의 숫자 파이가 아니라 먹는 파이를 먹고 그렇게 진행이 되었다고 하네요. 그게 맨 처음에 파이데이가 시작했던 최초의 기록이라고 합니다. 파이데이를 유네스코가 공식으로 인정했던 거는 2019년이지만 그 전부터 2009년 3월 11일부터 미국에서 3월 14일을 공식 국가 기념으로 파이데이를 인정했고 지정하자라는 법안을 통과시켰어요. 그래서 유네스코가 공식으로 인정하기 전 10년 전에 되었던 일이죠. 공휴일이 아니지만 직장인이나 학생들이 쉴 수 있는 날은 아니었지만 빨간 날이 아니었지만 달력의 표시가 되는 날이 되었어요. 그거는 2009년에 되었던 일이고요. 또 2010년에는 파이데이의 구글이 저희가 맨날 검색하고 있는 그 구글이 파이데이를 축하하는 그런 구글 두드를 발표했어요. 구글을 열리면 가끔 있잖아요. 크리스마스나 발렌타인데이 그럴 때 하는 두드를 그날에 발표했대요. 또 2018년에는 파이데이의 다른 디자인의 구글 두드를 공개했어요. 그렇게 홍보를 많이 하다가 결국 유네스코가 2019년 12월 40대 총회의에서 공식적으로 세계 수학의 날이라고 지정했어요. 1988년부터 시작했던 기념일이 드디어 2019년에 유네스코가 인정하는 것을 받았네요. 그리고 2015년에는 슈퍼 파이데이로 했어요. 왜냐하면 그해 2025년 3월 14일이 미국식으로 월일년 이렇게 날짜를 표기하자면 3, 14, 15가 되기 때문에 3.1415가 순서대로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5글자나 순서대로 있는 해이기 때문에 그 해를 슈퍼 파이데이라고 불렀어요. 파이데이를 여러 곳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즐기고
기념하고 있는데요. MIT 대학교의 경우면 매년 3월 14일은 입학 결과를 발표하는 날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MIT에 누구는 시력이 다 돼서 합격입니다. 누구는 시력이 부족해서 탈락입니다. 라는 여부를 그 날에 발표한다고 해요. 그리고 그런 나라들의 미국 같은 경우는 학교마다 이 파이는 대표적이고요. 왜냐하면 파이는 지금 수학 파이랑 이름도 발음도 비슷하고 심지어 동그랗게 생기기에 이 파이는 그날의 대표적인 먹어야 되는 음식이고요. 또 피자나 타르트, 케이크 그런 동그랗게 생기는 떡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 다 먹으면서 학교들의 행사들을 열기도 하고 파이의 소수점 3점, 1, 4, 1, 5, 9, 2, 이 점점점점 같은 그런 숫자들을 외우는 대회들도 열리기도 해요. 그런 수학과 관련된 특히 파이와 해야 되는 대회들을 그날에 많은 학교들에서 열립니다. 거기에 어떤 대회들이 있냐면 파이에 대해 상식 퀴즈, 그 소수점 속에 나의 학번이나 나의 생일 같은 것도 찾는 그런 대회들도 많이 있어요. 그 숫자들이 무한하고 끝이 없고 규칙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숫자 조합이 어딘가에 등장하니까 그런 게임도 해요.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런 대회들, 행사들을 열리니까 수학을 조금 더 재밌게 배울 수도 있을 것 같고 파이의 소수점들을 외우게 되니까 잘 까먹지 않고 즐기면서 오래 기억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미얀마에서도 그런 행사들이 있으면 좋은 것 같다 이런 생각도 있는데 모르지 실제로 이런 파이의 소수점들을 외워야 하면 부담이 되고 스트레스 받으려나? 아무튼 지금은 얘기만 들으니까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날에 학생들이 파이 기념 티셔츠들도 만들어서 입기도 한데요. 그래서 친구들과 같이 파이 티셔츠를 입고 맛있는 파이나 피자 그런 것들을 같이 먹으면서 게임들도 할 수 있으니까 그날이 완전 성인이 되고 다시 생각했을 때 정말 추억이 가득한 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학창 시절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파이데이를 기념하고 있는 나라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떤지 소감 부탁드려도 될까요? 제 생각대로 재밌고 즐길 수 있는 날인가요? 아니면 좀 부담이 되고 스트레스 받는 날인가요? 댓글에 기다리고 있을게요. 이제는 한국적인 수학 표현들을 좀 배워볼까요? 지금 핸드폰이나 화면이랑 먼 곳에 있다면 볼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냥 귀로만 무슨 말인지 이해 못해도 들어보시고요. 최대한 이해할 수 있도록 얘기할 건데 저도 모르겠어요. 제가 잘 설명할 수 있을까요? 화면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 화면을 보고 잘 공부하듯이 봐주면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원주율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원주율은요, 다들 원을 아시죠? 사이클, 이 동그랗게 생긴 그것을 원이라고 하는데 원주율은 그 원의 도래와 지름의 비율이에요. 그래서 더 쉽게 영어로 얘기하자면 원주율은 파이예요, 파이. 이 3점, 1, 4, 2, 5 점점점을 한국어로 원주율이라고 해요. 또 원의 도래는 영어로 circumference입니다. 이 미얀마어로며 사워를 얘기하는 건데요. 그리고 지름은 diameter예요. 미얀마어로면 아치입니다. 그래서 원주율은 그 원의 도래와 지름의 비율이라는 말은 파이를 찾으려면 circumference by diameter 라고 쓰면 나온다는 뜻이에요. 괜찮아요? 많이 복잡했나요? 그럼 원주율을 왜 파이라고 부르게 된 건가? 파이는 그리스어예요. 수학의 많은 표현들도 그리스어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 파이라는 이름도 그렇게 지으게 되었어요. 이 도래라는 circumference는 그리스어로 뭐라고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발음은 못해서
이 화면을 보고 있는 사람들은 보일 거예요. 그렇게 쓰여있는 단어인데 그 단어의 첫 글자는 파이, 이 표시로 쓰였던 건데 이거를 영어 발음으로 파이라고 발음하기 때문에 파이라고 부르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셨나요? 수학에서 기념할 수 있는 것들도 상당히 많은데 그 중에서 왜 특별히 파이를 기념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뉴스를 봤을 때 연구원 한 분이 대답했던 답을 보기를 가져왔습니다. 그 분의 대답은 파이는 다른 수학에 있는 어떤 것들과 비교를 했을 때 좀 특이하지 않나요? 파이에 많은 수수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로도 사람들의 좀 특이한 색깔이 있다는 생각이 들게 만들어주고, 원이라는 대상은 고대부터 사용하게 된 거잖아요. 건물들, 건축들, 지금의 차, 바퀴 그런 것들을 보면서 원을 예전부터 많은 것들을 위해서 사용했다는 점을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원은 세상에서 다양한 규모로 존재하는 거지만 아무리 원의 규모가 다르다고 해도 도래와 지름의 비율은 다 하나만 나올 거잖아요. 아무리 해도 답은 원주율 그거 하나만 나오게 되니까 그것에 좀 특이한 다 하나의 자연 법칙 같은 느낌이라서 이런 신비스러움과 자연의 규칙을 알고 있다, 이해하고 있다라는 느낌으로 파이가 많은 수학 숫자들 중에서 특히 기념일이 될 수 있었던 거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네, 이거는 그 연구원의 대답이고요. 그리고 파이데이는 3월 14일이고 유네스코가 인정하고 있었던 날짜도 3월 14일인데 어떤 나라들이 7월 22일을 파이데이라고 정하고 있대요. 왜 그러냐면 이것도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런 파이의 정확한 값을 알게 된 거는 18세기가 돼서야 계산이 되는데 그 전에는 근사로 제일 가까운 것을 계산하고 그렇기 위해 제일 가까운 숫자인 27분의 22를 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27은 22로 나누면 3절 1, 4, 2, 8, 5, 7 점점점 나와요. 정확한 건 아니었지만 근사 파이로 18세기 전까지 1500년간을 이렇게만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파이만큼 상징상을 갖고 있는 숫자라서 7월 22일은 파이데이로 해야지 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그런 나라들이 월, 일, 년으로 날짜를 표기하고 어떤 나라들이 일, 원, 년으로 날짜를 표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월, 일, 년으로 날짜를 표기하는 미국 같은 경우면 3월 14일이라서 3.14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1월 년으로 날짜를 표기하는 나라들 경우에는 143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나라들에는 7월 22일에 파이드로 하는 게 더 맞다, 이런 의견대로 그날을 기념하고 있다고 해요. 7월 22일은 근사의 날이라고도 불러요. 한국에서도 파이데이가 좀 유명하다고 들었는데 서울의 고등과학원이 대표적으로 한국 내에서 파이데이를 지속적으로 기념해 오고 있다고 해요. 매년 학생들을 초청해서 미국의 학교들을 하듯이 파이를 나눠 먹고 이런저런 이 대회들도 하면서 진행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추가로 하자면 여러분 혹시 3월 14일이 누구 생일이지 아세요? 저의 생일이 아니고요. 아인슈타인의 생일이에요. 에베르트 아인슈타인의 생일이에요. 그래서 해외의 어떤 곳에서 파이데이도 이 에베르트 아인슈타인의 생일도 동시에 기념해주고 있다고 해요. 특히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매년 이 두 가지를 함께 기념하는 행사가 열린대요. 왜냐? 그 대학교는 에베르트 아인슈타인가 20년 넘게 살면서 연구했던 곳이라고 해요. 그런데 더 신기한 사실이 있어요. 바로 21세기를 대표하는 천재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이 3월 14일에 사망했다고 해요. 그래서 20세기의 천재 엘버트 아인슈타인이 태어난 날이자 21세기의 천재 호킹이 사망했던 날이라고 하니까 정말 기묘한 우연이라는 생각으로 더 의미 있는 날로 사람들이 기념하고 있어요. 생일과 죽음 둘 다 하루에 있었고 파이데이기도 해서 수학자들에게 더 특별한 날이 되기도 합니다. 네, 여기까지는 화이트데이의 이런저런 이야기들과 파이데이의 이런저런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좀 역사 수업 느낌이 들지 않나요? 저는 오늘 팟캐스트 덕분에 많은 거를 배워야 했어요. 저는 솔직히 지식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곳저곳 많이 찾아보고 역사 수업을 듣는 느낌이었어요. 제가 오늘 한 말들이 너무 이해하기 어렵거나 알아들을 수 없지는 않기를 바래요. 저는 설명하는 거를 조금 못하는 편이라서 걱정도 많이 하고 있어요. 이 팟캐스트를 마무리하기 전에 또 데이 하나를 소개하고 싶어요. 2월 14일도 끝나고 3월 14일도 끝났으니까 이제 4월 14일에 대해 얘기해 줄게요. 4월 14일은요, 한국에는 블랙데이라고 합니다. 화이트데이가 끝났으니까 이제는 반대로 블랙데이라고 하네요. 블랙데이 때도 그렇고 화이트데이 때도 그렇고 연예인들만 주고받으니까 3월 14일 블랙데이는 솔로들의 날이라고 합니다. 그날에는 혼자 쓸쓸하게 짜장면을 먹어야 되는 날이라고 해요. 그날이 오히려 없으면 좋은 거 아니에요? 서로들을 더 외롭게 만드는 느낌이에요. 이거는 한국의 블랙데이고요. 일본에는 4월 14일이 오렌지 데이예요. 일본은 한국이라 반대로 연예인들이 남성도 이미 졌고 여성도 이미 졌으니까 그 오렌지 데이에는 서로 또 주고받고 사랑을 표하자라는 뜻으로 했던 날이라고 해요. 이거는 일본인으로 그렇게 잘 챙기지 않다고 들었어요. 아무튼 2월, 3월, 4월들의 14일들이 어떤 날인지 이제 알게 되었죠. 이 영상이 재미있었다면 좋아요 누르고 오늘도 노래 한 곡 추천하고 갈게요. 화이트데이니까 새콤달콤한 사랑 노래를 선택했습니다. 주시크의 너를 생각해. 이 노래를 꼭 한번 오늘 안에 들어보세요. 화이트데이의 느낌 확 들 것 같아요. 그럼 저는 이만 인사드릴게요. 재밌고 다양한 이야기들을 한국어로 하고 있는 아이의 한국어 팟캐스트였습니다. 모두 건강 잘 챙기고 다음 주 금요일에 우리 다른 영상에서 다시 만납시다. 안녕.